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은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중 기본은 바로 헌법 수호일 텐데요.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고 침탈하려고 한 행동은 헌법 수호가 아니라 헌법 파괴에 가까운 게 아닐까요? 평소의 신념이라는 것이 행동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인단인 국회 측은 오늘 변론에 앞서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 시스템 부정이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며 신속한 탄핵 심판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서부 지법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폭동 사태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의 통합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상주시의회 김호 의원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맘사 함께합니다.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세롬입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요. 2주쯤 전에 서울에 그 국회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 어떤 일로 다녀오신 건가요? 겸사겸사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요. 예. 간 김에 그 현재 행정안전위원장님이 심정훈 국회의원입니다. 예. 네, 따로 또 만나볼 기회가 있어서 제가 경북을 좀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안동의 시의원으로서 경북 대구 통합 관련해서 사실 이게 중앙과 관계없이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지금 시도민들이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실히 확고하게 명시를 해서 그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네. 행안위원장이 보시더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행안위원들과 다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단체장들에 의해서 지금 도민들만, 시도민들만 너무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함을 좀 해소시켜달라. 그리고 근거 없이 이렇게 할 수 없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또 작년에 12월 27일자로 그 임미애 의원이 또 이런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달라라는 개정안이 지금 현재 지금 상임위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더라고요. 만약에 행정통합을 하게 될 때는 주민투표를 그렇죠.
반드시 거쳐야 된다. 네, 예. 그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 그 만약에 통과되고 하면은 더 이상 이렇게 시도민들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2월 중에 또 한 번 더 신정훈 위원장을 따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만나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잘 또 전달하고 더 이상 경북에 특히 북부권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 찾아가서 이제 행안위원장을 만났는데 행안위원장이 그 민주당 소속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신정훈 위원장. 그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거는 뭐 행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지금 추진되기 어렵다. 법률적으로도 힘들다라는 거를 이제 신정훈 위원장에게 우리 김선우 의원이 전달을 했고 그 뜻을 받아들인 거죠? 일단은. 네, 받아들였고 경북의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갔었고요. 그 자리는. 그래서 얘기를 정확하게 잘 전달했습니다. 감정적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금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인데 괜히 또 그런 말로 인해서 시도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거에는 같은 의견 다 같더라고요. 하긴 뭐 지금 뭐 계엄 상황, 뭐 탄핵 상황을 지나면서 뭐 대선도 곧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진행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 맞습니다. 도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행정통합은 당분간은 아예 뭐 얘기조차 거론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또 그런데 또 어떤 또 위기에 봉착하면 또 이야기 또 나올까봐 아예 그런 자체를 아예 원천 봉쇄하고자 이번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임미애 의원이 이런 행정통합이 있을 때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그런 법안도 내놓은 상태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큰일을 하고 오셨네요. 예. 마음을 좀 놔도 되겠네 우리 북부 지역 주민들.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마음고생이. 그래도 결과치가 더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김세롬의 세상 맘사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우리는 지금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독의 시대? 네, 스마트폰, 뭐 게임 중독, 커피 중독, 심지어 일에까지 중독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흔한데요. 하면 뭐 이런 중독은 또 어떨까요? 활자 중독, 운동 중독, 봉사 중독 이런 긍정적인 중독 말입니다. 이런 거 좋죠. 예. 네, 저도 가톨릭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다닐 때 이 봉사 중독에 지독하게 빠져서 당시 지도 교수님이 아직도 저를 보면 봉사활동에 그렇게 정신 팔려있더니 시의원이 되었다면서 정말로 적성에 맞게 일을 한다고 기특해 하시는데요. 그래요? 네. 전 요즘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스마트폰 중독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중독이라는 말이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 궁금한데요. 김세롬의 세상 맘사 오늘은 중독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안동시에 세워질 안동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군요. 그러니까 안동시에 세워진이 아니라 세워질, 앞으로 세워질 안동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뭐 다른 지역은 좀 있나 보네요? 예, 좀 많이 있고요. 전국에 한 60개 정도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고요. 경북에는 구미와 포항이 약 20년 전부터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원래 2000년도에 제일 처음에는 알코올 상담센터로 시작이 되었고요. 전국의 제일 최초의 중독관리지원통합센터가 대구에 있습니다. 가깝지요. 그래서 관련 그 소장님하고 정말 많은 교류를 하면서 이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가 정말 안동에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드디어 안동이 생겼습니다. 생깁니다. 참. 생깁니다. 앞으로. 네. 언제 생기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원래 7월 달에 지금 현재 용산이동에 위치한 안동시 치매안심센터 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내년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증축이 완료되면은 그리 이전할 거고요. 사실 안동시가 아니라 경북 북부권 모든 42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7월경 안동시에 이제 드디어 들어서게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사실 뭐 복지 서비스나 뭐 지역 화폐 복지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이제 지역별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경북 내에서도 복지 서비스 시행의 정도 차이가 꽤 크다면서요? 예, 생각보다 좀 큽니다.
이런 부분의 한계치에서 벗어나고자 이번에 안동시에서 정말 열심히 움직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2024년도에 발표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시행한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결과치를 살펴보면 약물 중독은 22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0.4%는 오히려 감해졌지만 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은 최대 2%까지 상승하였고요. 이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게임 스마트폰 중독률이 무려 12%나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정말 어린 아기부터 노년층의 어르신들까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는 어릴 때 TV 보는 것도 저희 어머니한테 바보 상대라고 라는 말 들으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TV 보는 시간도 한정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이 스마트폰은 24시간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람 간의 소통이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안동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알코올 중독부터 해서 니코틴 중독도 생각나고 특히나 의료 쪽에서 따로 이제 케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저 그렇죠. 3살, 4살짜리 아기들부터 진짜 80대 어르신들까지 중독된 분들이 엄청나게. 너무나 많아서 이번에 아주 참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올 7월에 현재 용상동에 위치한 안동시 치매 안심센터에 일단은 들어선다는 거. 네. 예, 그리고 26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이 완료되면 이제 그쪽으로 들어선다. 그럼 네. 안동시 이름이 그러니까 안동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그럼 네. 안동만 관할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 다른 지역도 같이 관할을 합니까? 경북 북부로 영주,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의 총 42만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안동, 영주 두 개 시와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5개 군을 다 관할할 예정이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 센터에 바로 그냥 직접 방문을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요. 전화 방문도 되고요. 방문 상담도 이뤄집니다. 그리고 중독 예방의 차원으로서 이거 제가 좀 강력하게 요구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교육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한 후에 상담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간 의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중독에서 좀 피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청소년들 중독 상당히 또 심하니까 성인에 비해서 그 또 자제하기가 좀 더 힘드니까 학교에 그렇죠. 직접 찾아가서 교육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김새롬 의원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대구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연락을 취하는 등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안동에 설립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의원이 되기 몇 년 전부터 이 안동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정말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관련 부서에 찾아가기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청소년 활동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상황인데 아나운서님 혹시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도박이 성행한다는 광고는 보셨지만은 그게 얼마나 심한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거 불법 도박 얘기 들었는데요. 이거 인터넷으로 한다면서요. 근데 이게 근데 얼마나 많은 그 비율로 학생들이 하는지 이거는 좀 가늠이 안 돼서 좀 이제 일상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수년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딴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통상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통해 성인 인증 없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스포츠 도박에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도박을 하고 돈을 잃는 중독에서 더 끝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정보, 본인의 개인 정보 등과 함께 명품 지갑이나 아니면 고가의 물건들, 요새 스마트폰 이런 거 있잖아요. 태블릿. 이런 것들 담보로 맡기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한테 맡기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 다른 청소년이 자금을 빌려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예. 빌려준 친구가. 그렇죠. 그러면은 또 다른 친구가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받아주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하, 참. 그러니까 어른들의 세계에서 사실 나쁜 것만 그대로 다 따온 거예요. 청소년들 그대로네요. 세계에. 예, 정말. 근데 예. 이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서 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다른 곳이 아니라 안동시의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 이게 예를 들어주신 게 네. 지금 안동시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안동에 있는 청소년들과 있었을 때 상황이 바로 이랬습니다. 예. 직접 제가 다 경험한 부분이고요. 제가 의원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의 일인데요. 네. 지금은 이런 문화가 사라졌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네. 글쎄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런 문화, 청소년 때부터 하는 이런 문화는 절대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4, 5년쯤 전에 직접 우리 김 의원님이 보고 들은 얘기군요, 이게. 네, 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그전부터도. 이거는. 예, 네. 지금도 뭐 완전히 없어졌다고 단언할 수 없을 정도라는 네. 말씀이시고 네. 정말 이렇게 실제로 안동시에서도 있었던 일, 그러니까 중독에 대한 관리와 또 이에 대한 상담, 지원 네. 이런 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는 센터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가 학습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김세롬의 세상맘사. 올 7월에 안동에 세워질 경북 북부 지역을 책임질 안동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오늘 잘 들어봤는데요. 자, 김세롬 의원님, 오늘의 맘스 생각도 정리해 주셔야죠. 네, 앞으로 안동시에 세워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장벽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큽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우리 자신을 만든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중독이 우리 삶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독이란 단어에 대한 장벽을 조금을 다르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올 한 해는 운동 중독, 웃음 중독이라는 기분 좋은 중독 습관을 갖고 싶은데 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 명절 지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미리 명절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랑 함께 하시죠? 운동 중독. 저도 좀 꼭 필요한데. 운동 중독, 그리고 아까 웃음 중독이라고 하셨나요? 예. 네. 아, 이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 협의회.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4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상주시에서는 통합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이 지난 12월 기자회견에서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가 5회 연속 삭감된 것은 의회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며 이제 의회가 답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최근 상주시의회는 약정 수수료 5회 삭감에 대한 이유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시의회 입장문에는 동의하지 않은 시의원도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입니다. 상주시의회 김호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금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이 지금 표류 중입니다. 시의회에서 건립 타당성 심사 약정 수수료 예산을 계속해서 삭감 중 5번 이렇게 삭감 중이기 때문인데요. 네. 자, 지금 김호 의원님은 통합신청사 건립에 지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 잠깐 인사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네,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호 의원입니다. 예. 우리 상주 시민 여러분과 우리 안동 MBC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우리 1988년도에 우리 상주시 청사가 완료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네. 현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시군 통합 전 청사이거든요. 그래서 부지의 확장성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전진단 등급을 C등급을 받았어요. 예. 업무공간 협소도 마찬가지고 또 주차공간 부족이나 이런 이유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또한 우리 정부에서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계획이 2025년도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 청사를 2025년까지 보강을 해야 되겠고요. 2030년까지는 소방서라든지 또 경찰서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내진 보강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 이런 내진 보강을 위해서는 모듈형 사무실을 건축을 또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기도 운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료도 보관을 해야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200억이 넘는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정력이나 시간력도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모든 걸 감안했을 때는 신청사 건립은 현재가 가장 시기적절하고 또 타당한 방안이다.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어차피 이제 내진 보강을 위해서 한 200억 원 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예, 매년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매년 200억이 들어가야 되는 매년까지는 아닌데, 예. 그 비용을, 그러니까 가장 최소로 잡았던 금액이, 예. 건축, 집기 운반이라든지 자료 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듈형 건축에 대해가지고 200억이 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여기에 내진 보강 비용은 또 별도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차피 이제 돈이 계속 투입돼야 되니까, 그러니 네, 새롭게, 상주시청사를 새롭게 이제 건립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돈이 어차피 또 들어가니까 새롭게 짓는 게 돈을 아끼는 거다. 이런 또 이유가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자, 최근에 상주시 의회에서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은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또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의회에서 이제 요구를 했는데, 자, 말씀하셨듯이 의원님께서는 이 입장문에 동의하지 않으셨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중에 몇 분은 신청사 건립에 찬성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예, 저희 상주시의회는 총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를 포함한 4분의 의원님은 신청사 찬성의 입장이고요. 예. 그 외에 13분은 반대하는 입장이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뭔가 하면, 전반기죠.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는 2억 원의 예산을 모든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어요. 23년에는 네, 그렇습니다. 예, 의결을 다 했는데. 예.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는 2억 원의 예산을 의결을 했는데 이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기 위한 약정 수수료가 1억 5천만 원이 있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5회째 삭감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통과시켰는데 2년 맞습니다. 전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있을 텐데 이것도 순차적으로 통과를 시키든가 아니면 1단계에서 반대를 하든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자, 현재 통합신청사 건립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보면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결정에 성급함이 있었다. 또 그 밖에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이전 대상지가 타당한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견이 많다고요. 네, 얼마 전에 우리 14일이었습니까? 우리 상주시의회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보시면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 저는 사실과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주시는 이미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였고요. 그리고 여론 수렴의 제절차는 시민의 갈등만 유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40여 명이 신청사 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상주시에서 임명을 했던 3명의 시의원이 계시고요. 시의회가 추천한 민관위원 10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 대표가 있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40여 명의 추진위원회가 결정을 했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또 1000명으로 결정이 되어서 시민들이 참여한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또 결과에 대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뜻이 이미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 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상주시는 각 지역 또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논의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우리 상주시장님이 강영석 상주시장이 주민 소환 절차에 붙였던 내용 알고 계시죠? 이거 주민 소환 절차 붙여졌는데 당시에 그 투표 성원이 되지 않아서 그냥 없었던 일로 그거 맞나요? 되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신청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지난 2023년도에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이전의 명분과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강영석 상주시장을 청구 대상자로 하는 주민소환 청원 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산이 되었죠. 근데 이는 이제 대부분의 상주 시민들이 통합청사 건립을 찬성한다는 반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의회의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삼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명분을, 그러니까 영혼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 보이는 어불성설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목소리 충분히 반영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도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적절하지 못했다.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된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설문조사 대상이 1000명으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시의회 의원이라든지 시의회의 추천인이 거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만약 그 표본수가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시의회도 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설문조사가 뭐 2시간 만에 졸속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열의가 그만큼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설문조사가 빨리 끝났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주 시민들을 무시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론조사를 재실시하는 것 자체는 이미 민주적이고 또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결정을 뒤엎는 행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사 건립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금 시민들 사이에서 갈등과 또 분열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주시 의회가 이제 17명인데 의원으로 돼 있는데 4명이 신청사 찬성이고 13명이 지금 반대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당별로 나뉜 건지 뭐 그런 건 아닙니까? 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정당별로는?
현재 우리 상주시 의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16명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찬성하는 네 분 중에 네. 민주당 의원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혹시? 찬성 쪽에 계십니다. 찬성 쪽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당의 문제는 아니군요. 정당의 그렇죠. 문제는 아니고. 상주 신청사에 대해서는 정당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시의원 모두가 시민의 영혼을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문제 하루빨리 좀 해소가 돼야 될 텐데 언제까지 질질 끌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정해서 고시하는 또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행안부 타당성 조사의 내용에는 관계 법령이라든지 또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검토, 또 경제성도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무성 분석도 있고 정책적인 타당성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서 또 투자심사의 기본 자료로 또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 기관인 행정안전부를 통한 그런 평가를 받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수수료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타당성의 조사는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라든지 또 공유예산 관리심의, 예산안심의 등 우리 의회에서는 상주시 집행부에 대한 충분한 제동장치가 이후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통합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상주시장 혹은 상주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삼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행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 본청 공무원의 수는 지난 18년간 약 37%가 증가를 했고요. 9차례 증축에도 불구하고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일부 부서는 외부 건물을 임차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방문객과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별관은 노후하며 협소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1995년 시군 통합과 또 지방자치 부활을 계기로 통합신청사 건립은 상주 시민의 염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334억 원의 통합청사 건립기금을 또 적립해왔던 부분도 있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라 함은 단순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편의공간으로 또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통합신청사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 내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청사 추진이 이번에 선정된 또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과도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가 도심지 또 고밀 압축 개발을 통해서 또 인구 소멸 및 또 도심 쇠퇴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상주시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위한 그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주 통합신청사 건립 논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의회 김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라는 결과가 나와서 좀 의아했는데요. 오늘은 이 준동하고 있는 양비론과 이상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여론조사를 좀 한번 좀 자세히 분석했으면 했는데 오늘 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자, 지금 12.3 비상기업 사태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지면서 공정성 시비,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좀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여론조사라는 게 어느 한 기간을 딱 끊어서 A당 몇 퍼센트, B당 몇 퍼센트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 추이를 봐야 됩니다. 네. 일단 최근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 17일 실시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이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46.2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예. 이게 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리얼미터가 4차례 진행한 해당 문항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지만 일단 이렇게 뒤집어진 건 처음이고요. 네. 자세한 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예. 탄핵안 가결 이후 지난달 26일, 27일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는 60%였어요. 연정률 32%, 2배 가까이 됐었는데 예. 이후 이게 좀 좁혀지다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46.5, 더불어민주당이 39%,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 7.5%포인트로 국민의힘이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아무리 편향성을 가진 시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뜻밖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2.3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에 유리한 이벤트가 지금 생각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2배 가까이 뒤졌었는데 이걸 뒤집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당 자업자득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를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고요.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알고 있죠. 민주당이 아무 근거 없는 내란 선동 등을 국민이 판단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의견이 좀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을 도외시 않고 원인을 면밀하게 판단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좀 당황스럽죠. 첫 번째로는 현 정권이 비상경을 촉발했는데도 정권 연장론과 여당 지지율이 높은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의 과표집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기 주자 1위로 극우 성향의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나온 것. 그리고 광주 전라의 34.8%가 정권 연장을 선택한 거 이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예. 격앙된 보수층이 지역을 허위로 입력한 거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얘기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와 반대 의견,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윤석열의 대안을 민주당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과표집 얘기를 꺼내서 안 된다. 라고들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견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과표집됐다. 이제 부정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게 민심이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또 갈리고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전문가라든지 정치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선 첫째, 보수의 결집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탄핵 구속을 거치며 전국이 다른 단계로 진입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탄핵 정국이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면서 유력한 야당 후보를 승인할 거냐 말 거냐의 구도가 형성된 것인데 윤 대통령 구속으로 일단 윤 정권 심판이 일단락됐기에 그 다음 권력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은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의 과표집. 아까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이요.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응답자 1,004명 중에 보수가 376명, 중도가 344명인데 비해 진보는 224명이라는 거죠. 보수가 진보보다 무려 152명. 이 퍼센트를 따지면은 15.2%포인트 많게 표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몇 퍼센트, 2, 4% 정도는 괜찮은데 6% 이상 차이 나면 표현이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1,004명 중 152명이나 차이 나는 표본수로는 정상적인 여론조사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표본수가 차이가 많았군요. 예, 152명. 보수가 376명, 진보가 224명이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조작설이 있거든요. 저는 뭐 조작까지는 좀 믿고 싶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안 믿고 싶은데요. 일단 나온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5일날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조사한 게 있어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 이의조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섰다. 뒤집어졌다.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
여론조사가 정치 구호로 활용된 겁니다. 예, 저도 이 여론조사 기억이 또렷한데 이 여론조사 이후부터 이제 굉장히 그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도 다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보수의 결집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무선 RDD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4.7%입니다. 표본 숫자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부적절하다 또 40%. 중성관이 해킹 부정 의혹 검증해야 된다 44%. 이게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윤석열 그 피의자가 몇 차례 걸쳐 지지에 편지 보내고 끝까지 싸우겠다 다짐하면서 보수가 뭉치기 시작한 여론조사 바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예전에 정치 컨설팅 할 때 여론조사 문구도 만들고 여론조사 해보고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거 실제로 여론조사 이것도 직접 참여를 해보셨군요. 예전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이 한국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 저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 설계에 문제가 있어요.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하느냐. 네. 지지를 전제로 해서 질문했거든요. 보통은 뭐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 정도를 묻는데 직접 이렇게 지지를 안 물어봐요. 더구나 직무 수행이 중단된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여부를 대신 대선 정국이 조기 열린다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네.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응답률이요. 4.7%. 이게 낮은 거죠? 4.7%. 예, 일반적인 여론조사 응답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당연히 객관성, 신뢰성 의심받고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 퍼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질문 내용 자체의 편향성이요. 예를 들어서 불법 논란에도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강제 연행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상계엄 선포로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해킹 부정선거 가능성 의혹 해소를 위해 공개 검증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상하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전제 부분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걸 막 넣었군요. 잘못된 전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버린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보수가 가표질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했는데 이걸 이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유는 이게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선관 여심위에서는 이거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양비론이란 얘기가 요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양비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따라서 언론이 12.3 내란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가짜뉴스도 많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해서 탄핵은 법적으로 무효가 됐고 국회에서 재해결해야 된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시도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위법하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똑같이 이렇게 비판 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재명 4번 리스크를 덮으려고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면서 벌어진 일이고 이에 대한 반발로 국민 여론이 바뀌고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 가스라이팅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뭐 나중에 이재명이 주사파와 중국과 손잡고 내란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심각한 것이죠. 이 양비론이라는 게 그런 거였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잘했다고 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국민이 이제 잘못했다. 그래, 그거는 인정하겠다. 근데 민주당은 뭐 잘한 거 있냐? 이재명 대표는 잘한 거 있냐? 둘 다 잘못했다.
네.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예 분리해서 얘기해야 되죠. 윤 대통령 건은 윤 대통령 거를 얘기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걸 따로 분리해서 얘기되는데 이걸 붙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도 잘못했고 이쪽도 잘못했고 다 똑같아. 국민들은 피곤해.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도 가짜 뉴스도 상당히 많이 전파가 되고 있다라는 거. 네. 예. 자, 특히 극우 유튜버들이 아주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이번에 또 말도 안 되는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이런 행태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 이 극우 유튜버 몇몇은 저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요? 예,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요? 예, 예전에 막 술도 같이 한잔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 이게 왜 극우 유튜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행태를 하냐면은, 그러면은 돈이 들어와요. 슈퍼챗. 예를 들어서 신의 한수 같은 경우는 슈퍼챗으로 1억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게 저도 봤는데 한 달에 1억 4천만 원 이 슈퍼챗에 들어왔다고요? 네. 그 하루에만 뭐 한 400만 원 넘게 한 5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그 유튜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불법 이제 서부지법 공격한 여기에 이제 관련이 있는 유튜버 몇몇 사람은 잡아갔고 체포해갔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내란 행위에 동조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로 8명의 유튜버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윤 대통령 잘했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방송하는 사람은 거기에 휩쓸려 선전선동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 극단적으로 주장하면 잘했다 하고 슈퍼챗에서 쏴주니까 이 사람 나중에 책임 안 져주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들 결국은 서부지법 공격의 시발점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부지법 이번 사태, 폭동 사태는 직접적으로 가담한 지금 뭐 90명 체포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체포될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들 분석해 보면 여기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플러스 말씀하신 보수 유튜버들 그렇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그렇고 그리고 그 목사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정광훈 목사. 굉장히 공동 책임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잘 현명하게 판단하실 걸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